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거센 칼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기온은 한 영하 17도, 18도를 오갈 정도로 매우 추운 강추위가 오늘 아침 서울을 찾아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매우 추운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춘이 하루 지났는데 겨울, 초강, 추워서 이겨야 돼. 정말로 강추위가 봄에 찾아왔군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활개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와 있어서 더욱더 걱정스러운 마음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을 전면 비공개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른바 비위 혐의를 숨기기 위해서 추 장관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 법조계에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추위가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 확진자, 국내에서 1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리입니다. 어디에서 이분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왜 감염됐는지 도통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도 미스터리다, 알 수 없다, 의아하다라는 반응만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태국에서 감염됐다면 그것은 해외에서 원인도 알 수 없게 감염이 됐다라는 사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태국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광주에서 이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이라면 지역사회로 전방위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까지도 언급될 수 있는 대목이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광주에서 16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걱정됩니다. 이분 태국 다녀오셨는데요. 40대고요. 신종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16일 동안 지역사회를 활보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16일 동안 어떤 행적을 돌아다녔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태국에서 감염돼서 들어왔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가지 아쉬운 건 태국에서 왔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우리 보건당국이 초기에 이분의 동선을 놓쳤다는 겁니다. 만약에 태국이 아니라 보건당국 설명대로 국내에서 감염된 것이라면 지금까지 확진자들의 동선은 광주를 거쳐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로 전파됐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상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도대체 이 16번 환자 어디에서 감염되어 온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이었어요. 기자들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후베이성을 방문했다는 외국인 걸린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첫 번째, 이미 후베이성이 사실상 봉쇄가 돼서 우리 정부가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를 하더라도 후베이성을 들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올 확률은 적다라는 것. 두 번째, 한국일보가 오늘 쓰고 있는 것처럼 후베이성 경유 등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사실상 거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 사실상 거릴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공항 직원들과 이 보건당국의 직원 사이에서 실갱이, 공무원들끼리 말싸움을 하는 모습도 기자의 눈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 조치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직결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변함없이 후베이성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의 40%가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료급식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 노숙인들과 노인분들을 끼니 어쩌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봉사자들의 감염만 우려해서 내린 조치는 아닙니다. 특히
이 감염에 취약한 노숙인들과 노인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조치인데요. 종로 등 전국의 천사급식소 26곳이 휴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영하 10도예요. 이 추운 날 끼니 제대로 못 챙겨 드실 노인과 또 노숙인들 생각하니까 저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잡아야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여의도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참 역설적인 말이죠. 우리가 지난 2년여간 국회를 보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치르는 정당들의 자세를 보면요. 서초동 법조계를 향한 러브콜, 어느 당 빠짐이 없다는 겁니다. 법조 대리전에 정치 사법화가 우려됐다. 안 그래도 지금 국회에서 뭐가 막히면 검찰에 고발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의뢰하고 하는데 이제는 인재 영입까지 양당 모두, 각 당 모두 법조인 출신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세보수당에서 김웅 전 검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른바 김웅 검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인사조치에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리고 과금없이 사표 던지고 나온 인물인데 정치권으로 결국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요. 관례를 깨고 초유의 선택을 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의혹을 받고 있는 13명의 피의자의 공소장을 법무부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거부키로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발하면 법무부 직원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식의 발언도 했다고 해요. 법무부 직원이 장관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했다는 건데 추미애 장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이 도대체 뭘 책임지겠다고 한 것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높습니다. 그 걱정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고려대 의대 예방학과 교수님이시자 대한의사협회의 과학검증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재욱 교수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수요일의 남자 두 분입니다. 박브라더스 두 분입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인 경기대학교의 박상철 부총장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박성규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의 똑순이 돌직구 대표 똑순 장희영 교수님과 김우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공간과 논쟁의 장수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서, 16번 환자 어디서 감염이 됐냐, 누구를 만나서 감염이 됐느냐, 어떻게 감염이 됐느냐, 왜 감염이 됐느냐, 뭐 하나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15번 조국 전 수석이 이른바 울산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15번 이상 보고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숨기고 감추고 거부했던 공소장의 일부를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공소장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어디로? 황교안 대표 도대체 어디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험지로 나가는 건 맞습니까? 출마나 하는 겁니까? 잠시 후에 궁금증 풀어보죠.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엄선했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16일 동안 활보한 미스터리 환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태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고요. 폐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걸렸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뉴스 속보도 지금 들어와서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지금 추가 확진자 발생을 했습니다. 17번째, 18번째 확진자가 오늘 아침에 발생을 했다라는 뉴스 속보, 짤막한 뉴스 속보 두 가지 전해드리게 돼서 제 마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 특히 해외에 감염된 사례가 2번이나 나왔다. 그리고 오늘 17, 18번 2명의 새로운 확진자까지 나왔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아직 17, 18번 환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이 누군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 속보 저희가 확인되면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른바 우한 폐렴의 확진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이제 중국과 동북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이 통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4명, 미국 16명, 프랑스 6명, 독일 12명, 태국 19명, 베트남 8명, 말레이시아 8명, 싱가포르 18명, 호주 12명, 홍콩 15, 마카오 8, 대만 10, 일본 20, 한국 18, 러시아 2명, 중국 24,324명, 그중에 사망자 490명, 발생 국가가 27개국입니다. 빨간색은 1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저희가 빨간색으로 칠했고요. 노란색은 10명 이하인 지역을 노란색으로 칠해봤는데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18번째 확진자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서 물론 중국 다음이요. 태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수의 코로나 확진자를 보유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소식입니다. 최 교수님, 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17, 18 그리고 어디에서 감염된지 모르는 해외 감염 사례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다. 전혀 국면이 달라진 겁니까? 예, 국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화됐다. 그리고 이거 확인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 그 16번째 환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선의 치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6번째 환자분이 태국을 통해서 입국하고 그 이후에 이제 행적과 관련해서 감염 경로를 추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과학적으로 고려해야 되고요. 그 결과, 즉 태국에서 감염된 것인지 이동 경로에서 감염된 것인지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되신 건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방역 대책과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가 달라져야 되는 시점에 왔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뉴스 속보 전해드리고 있는 가운데 16번 환자의 감염 경로가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오리무중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측의 이야기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태국이라고 특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태국으로부터도 접촉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는데 아직은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16번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도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상하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스터리한 환자가 16일 동안 우리나라를 활보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감염 경로 미스터리 16번 환자 16일간 활보 무방비 노출됐다. 태국이냐 국내냐 태국이냐 광주냐 감염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태국을 여행했지만 중국의 우한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귀국하고 6일이 지나서 오한 발열 등 증상이 발현됐지만 확진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 뒤로. 일본은요. 판단하기 이상한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이상해요. 기자들이 봐도. 뭔가 의아스럽다. 확진 전 5차례나 병원을 가도 몰랐다는 점도 있어요. 가래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지난 3일 전남대병원에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응급실로 이송되기 전 5차례나 병원을 갔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폐암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 환자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병원 내에서의 감염 가능성까지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16번 확진자를 진료했던 광주 21세기 병원이 통째로 이른바 코호트 격리가 처음으로 됐다는 점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코호트 격리, 병원을 폐쇄하고요. 의료진까지 전원을 격리하는 겁니다. 병원과 의료진 모두, 의사, 간호사 모두, 건물도, 인원도, 의사도, 간호사도 전원을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극단적인 조치죠.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3일 4차례나 광주 21세기 병원을 찾았고요. 이 병원 코호트 격리 조치, 모든 수술과 진료 긴급 중단, 환자 83명, 직원 69명이 모두 격리 중인 조치까지 취해진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네. 만약에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지만 태국에서 걸렸을 가능성과 이분이 지금 광주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광주에서 걸렸을 가능성 둘 중에 어느 쪽이 그나마 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어디가 더 높다고 가능성을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그런 판단을 하는 거는 지금 곤란합니다. 다만 두 가지 방식 오염 경로에 따라서 특정한다면은 이제 감염에 대처하기 위한 그 방식은 좀 앞으로 달라져야 되는 점에서 후자, 즉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문제가 대처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광주에서 감염이 된 사례로 나중에 나온다고, 이거 가정입니다. 네. 가정을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예, 아시다시피 검역에서 거르는 방식은 이미 이 국가 간의 감염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고, 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부분은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는 이 검역 방식은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수율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한 지역만 방문했다거나 또 이제 중국 지역을 방문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발열과 감기 증상이 있다면 모든 사람은 필요하다면 이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사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검사 안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얼만큼인지 모르고 있던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 가정이긴 합니다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인 즉슨 지금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번 확진자까지 모든 동선을 고려해 봤을 때 지역사회, 즉 광주 지역에 동선이 드러났던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16번 환자가 태국이 아니라 광주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보건당국이 추적하고 있는 경로를 전혀 벗어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방역망이 완전히 뚫렸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완곡하게 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17번째 확진자에 대한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말레이시아인이 아니라 싱가포르를 방문한 한국인 남성. 결국 16번 환자와 비슷한 경우예요. 태국을 경유한 한국인 여성, 싱가포르를 갔던 한국인 남성.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데 18번째 확진자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미스터리 환자 16번 확진자의 딸인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은 재차 감염인 거예요. 만약에 이 16번 환자가 광주든 태국이든 누군가에게 2차 감염이 됐다면 이 16번 환자가 본인의 딸에게 3차 감염까지 시켰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적인 소식인데 최 교수님, 네. 딸이에요, 딸. 네네. 18번째 확진자가. 네네. 가족 간의 감염, 그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감염이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고요. 사실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들여다봐야 될 점은 이 검역 이후에 감염 예방 관련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바꿔야 됩니다. 그 점은 정말 지금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런 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학조사관에 의존해서 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검사를 하고 확진 결과를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즉 정확성에 초점 맞추지 말고 신속하게 정보를 낼 수 있는 좀 더 넓은 그물을 갖고 신속하게 이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관리 체계를 다 바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이미 WHO도 권고한 바도 있고 많은 의료계 전문가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공고를 하고 수정하길 바라는데 아직까지 개편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문제는 박성희 대표님 걱정스러운 게 지금 16일 동안 이 16번 환자가 지역사회를 이른바 활보를 했다라는 거고 결국 가족들도 사실은 저희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지만 아들, 딸들, 남편 다 이제 격리가 됐거든요.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딸까지 확진자로 나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예, 16번 환자 관련해서 좀 두 가지가 사실은 좀 걱정스럽네요. 예. 하나는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것, 경로를 찾겠죠. 근데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게 저는 이 16번 환자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쭉 보도가 된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16번 환자가 이상해서 먼저 병원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본인만 이상했던 것이 아니라 16번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들이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 그리고는 이상하니까 이분이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지 검사를 좀 해달라. 그리고 보건소에 의뢰를 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럴 여력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판단이 그렇게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다. 외국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 검사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확한데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예. 그때 병원에서 의뢰했을 때
검사만 제대로 했으면 바로 밝혀졌을 거고 그랬다면은 저렇게 따르기까지 가는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그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를 꼭 하나 지적을 하면서 제가 어저께 신문에 기고된 그 전문가의 글을 봤습니다. 예.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최 교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돈 서울의대 교수가 기고한 내용인데 이런 네. 일이 돼 있더라고요. 제2의 메르스 사태 예방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방역의 사령탑인 질병관리본부 센터장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돌려가면서 맡고 있다. 그리고 감염병이나 백신 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예방접종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다.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해야 하는 보건연구원 원장은 1년 가까이 공석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현실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감염원이 번지고 신종 바이러스를 포함한 이런 상황에 대처를 제대로 하겠느냐. 100대 국정과제라고 해놓고 현실은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는 한탄하신 거예요. 예. 시스템에 관한 문제 정확하게 좀 짚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12번째 환자가 접촉했던 접촉자 수, 밀접 접촉자 수,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 더 증가한다면 우려스럽다라는 점을 보도해드렸는데 저희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12번 확진자의 접촉자 666명 급증을 했다. 지금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당국이 발표한 접촉자는 138명. 그런데 하루 만에 361명으로 정정이 됐는데 오늘 다시 666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12번 확진자 거의 전국을 돌아다녔다 라고 표현할 만큼 활발하게 돌아다녔어요. 인천 출입국사무소, CGV 부천역점, 군포 의료기관과 약국, 서울 면세점에 구찌 매장, 루이비통 매장, KTX 타고 강릉 여행까지 1박 2일 여행까지 가족과 함께 정말로 광범위한 동선을 보였던 12번 확진자. 결국 보건당국이 지금 역학조사하고 있고 추적하고 있는데 666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최종 수치가 아닐 수 있다는 걱정감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12번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의 어린이집이 처음으로 휴원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또 마포입니다. 마포. 12번 확진자와 같은 병원에 방문했던 유아가 지금 격리가 된 거예요. 12번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질본 접촉 통보 후 유아와 가족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린 아이가 다니는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이 원생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선생님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오늘 13일까지 휴원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이래서 문제거든요. 장윤 교수님, 어제 분명히 장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이면 접촉자 수 더 늘지도 모른다. 그런데 접촉자 수가 는다는 건 이렇게 마포에서 어린이, 어제는 목동에서 한 학부모가 영화관 12번 환자 옆에서 봤던 것으로 알려져서 목동이 뒤집혔는데 오늘은 마포가 또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이렇게 역학조사 하나하나 해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이쯤에서 들지 않아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불안감이 들 정도로 지금 사실은 이 아이의 그 유치원 아이들은 지금 얼마나 또 공포에 휘말릴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것 때문에 공포에 휘말리고 있는 게 단지 신종 바이러스 때문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대처가 미흡한 부분 등등등이냐를 봤을 때는 저는 거의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666명이 어제보다 2배이지만 숫자로 따지면 무려 300명이 넘게 더 늘어난 거,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번에 늘어난 것이고 지금 저거는 12번 확진자의 경우지만 지금 어제 발표된 16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접촉자 수가 공개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지금 동선도 공개가 안 됐어요. 16번 확진자. 16번째 확진자도 16일간 돌아다녔고 심지어는 설 연휴에 증상이 나타나서 설 연휴 끝나고 병원에 갔고 그로부터 또 며칠 후에 그 응급실에 간 것 보면 명절이 또 끼어 있었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친인척들과 만났을 가능성 아직은 보도가 안 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또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딸이라고만 나왔잖아요. 18번째 확진자가. 근데 그 딸이 지금 첫째 딸은 21세기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딸이고 둘째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어느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첫째 딸이라면 만약에
병원 안에서도 감염자가 나온 것이고 예. 되게 병원을 찾는 분들은 어디가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네요. 면역체계도 떨어질 테고 또 그 병원의 특성상 굉장히 고령자가 많은 병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중에 추가 감염자가 나온다면 완치할 수 있는 확률도 의학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폐쇄된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도 지금 공포감에 울며 불며 나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전화를 할 정도로 21살 첫째 딸로 첫째 지금 딸이네요. 나왔군요. 그런 병원에 있는 딸이에요. 예. 대학생 딸이면 병원 안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고요. 첫째 딸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렇잖아도 확진자의 가족이 병원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확진자가 병원을 드나들었다는 것만으로 지금 병원이 패닉이라고 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지금 김진애 앵커의 가족이 그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알아서 격리할 테니까 제발 집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공포와 패닉이 지금 저 병원에는 가득한 것이고 그 딸의 접촉자 남편도 회사를 다녔다 그러거든요. 광양으로. 남편의 접촉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600명, 300명 느는 수준이지 아닐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역학조사 이외에 새로운 대책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전문가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뭐 어떻게 대책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참 그 힘들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더 확진자가 좀 없기를 바란다는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또 더 안타깝습니다. 예, 박 주장님.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아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대개는 입학식은 거의 다 취소를 하고요. 졸업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취소하고 보자라고 이제 갔습니다. 아, 결국 그 학교 졸업식 취소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예. 방식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나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좀 초창기라고 보거든요. 초기 대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정치권에서 막 이야기할 때 정말 저는 이 불만스럽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부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약간은 안정이 됐지만 이제 정부도 이쯤 왔으면은 이제 전문가한테 리더를 좀 그 권위를 옮겨줘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정확한 게 중요하냐, 신속한 게 중요하냐, 정말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제 신속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했고 방금도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처 방식을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꾸 이렇게 그 노란 옷을 입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그걸로 인해서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너무나 불안감을 가져도 안 되고 또 하나는 뭔가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대처를 하면 언젠가는 잡힌다. 예. 제가 이제 처음에 뵙자마자 뭐라고 물어봤냐면 참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메르스 때 우리가 몇 명 죽었죠? 이렇게 최근에 제가 아침 방송 준비해서 물어봤어요. 38명이란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은 이제 절대 안 일어나겠지. 나는 확신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문가를 좀 내세우는 대처법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걸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짧게 좀 껴들면 지금 이번 확진자 태국 갔다 오신 분 한 분 나왔고 싱가포르 방문한 지금 이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병원에 갔을 때 중국 다녀오신 적 없죠? 폐렴 증상이 있으니까 폐렴 같습니다라고 의사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 이런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 중국 전역으로 해도 부족하고 사실은 중국 전역이 아니라 지금 저 병이 발병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좀 강하게 그러니까 검역을 하거나 이런 절차도 필요한 너무 안일하게 후베이성만 아니면 돼. 저 이런 정부 대응도 조금 더 강화됐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이 12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수가 또 급증됐다라는 뉴스 전해드리면서 마포의 한 어린이집까지 휴원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최 교수님 가장 걱정되는 건 물론 이제 엄마들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저도 어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공감을 해요. 아니 그 마포 어린이집 어디래? 다른 마포 어린이집도 보내도 되는 거야? 라는 이 불안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렇게 지역사회가 술렁술렁 할까봐 사실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들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입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안 됩니다. 국내 관리가 한만 잘 돼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지금처럼 막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으로의 이 입국 제한은 당연히 의사협회도 의료단체가 계속 주장했던 거고요. 이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이제부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신속하게 그물을 넓게 갖고 모든 분이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해서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런 감역 시스템과 검역 시스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리더십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서 하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참 제가 아침에 이 자리에서 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요? 방역 당국자가 이게 16번 환자에 보면서 이상하다.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는 위기관리 소통에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아주 정말 좋지 않은 멘트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나와서 우리도 모르겠다, 이상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이 소통에서의 가장 핵심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주일이면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함부로 줘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잘못되면 공적으로 불신을 갖게 되고 그 불신을 퍼지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지면 각자 도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이런 얘기가 굉장히 회자했습니다. 메르스의 최대 숙주는 낙타가 아니고 정부의 실패한 정부구나. 이 얘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거의 핵심은 신뢰 유지고 적절한 위기관리 소통입니다. 일은 어렵습니다. 검역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예방관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서상하게 얘기하고 이 정부 투명한 정보 공개부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원칙을 좀 들여다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세요, 최 교수님. 장성철 소장님 지난번 출연하고 나셔서 사실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장 소장님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지금 마포 어린이집 휴원했다는 얘기도 전해드렸지만 일산 지역의 이제 모 아파트 지역에 장 소장님 사시는 그 아파트의 상가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 동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가도 폐쇄되고 입주자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런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아파트 쪽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주말하고 월요일 날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상가에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그 미용실은 문을 닫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문을 닫겠다.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공포감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병원 근처가 뭐 옷에 묻으면 3시간, 뭐 또 다른 데 있으면 몇 시간 이렇게 사멸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종사했던 분들이 또 어떻게 올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명확한 원인 규명, 이게 사실은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괴담이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가장 정확한 뉴스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 장관이 과연 뭘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부가 청와대의 이른바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 공개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소장 공개 거부, 추미애의 전례 없는 묵살.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한 13명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다른 사건도 공소장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겠다. 60쪽의 검찰 공소장 중 4쪽의 요약본만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거른 요약본에는 핵심 내용이 다 빠졌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류하는 법무부 참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 울산 사건 검찰이 준 공소장 공개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향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A 검사, 참여정부 때부터 법무부와 국회 통해서 공소장이 공개되어 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우습게 보는 악수 중의 악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법조계 한 인사는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을 법무부가 중간에서 막은 것은 전례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야권에서는 숨기고 싶은 선거 범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러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거들었어요. 대체 뭐가 적혔길래 이렇게 호들갑 떨까? 명백한 위법이다. 판사 출신 장관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 듯하다.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공소장 내용을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하다. 문 정권은 부패할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라고 진 교수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들어오셨어요? 네네. 사실은 공소장 공개는 지금까지 계속 돼 왔어요. 네네.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와
상관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종료했고 재판에 넘긴 일이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에서 알려질 공소장의 내용은 공개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적인 전례였는데 이걸 법무부 장관이 막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검사나 경찰이나 수사 상황을 미리 이렇게 흘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죄에는 제한 기간이 있어요. 시점이 있다고요. 그게 언제냐면은 공판 청구 전까지. 예. 다시 말해서 공판 청구 기소가 된 이후에는 이거를 갖다 공개해도 이게 죄가 되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헌법 27조 3항에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원조직법에도 명확하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공개 재판. 네네. 근데 형사재판 딱 들어가 보면 처음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판사가 인정신문이란 걸 해요. 다시 말해서 네가 그 사람 맞냐. 그러니까 인정이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동일성을 갖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쭉 일어나가지고 공소사실의 요지를 갖다가 읽는데 뭐냐면 공소장을 갖다 그냥 줄줄줄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변호사니까 형사재판 딱 들어가 보면 우리 사건 말고 다른 사건들도 막 진행이 되는데 좀 민망한 이야기들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검사가 기소를 갖다가 한 이후에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공소장의 내용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다 공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공소장을 아예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추미애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갖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갖다 제가 찾아봤어요. 예. 이 규정도 봤더니 이게 기소 전하고 후를 갖다가 달리 보고 있고요. 그다음 기소 후에는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야 될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런 사건이죠. 이 사건이 13명이 기소가 됐는데 범죄가 거의 대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죄입니다. 그냥 일반 착범들이 아니고 예. 우리나라의 근간을 갖다가 뒤흔들 수 있는 선거 관련된 사건이고요. 그다음 기소된 사람이 누구냐?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시장,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건 자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규정에 보면은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이름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 공적 인물들이 누구냐? 이와 같이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청와대나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딱 그 들어맞는 이러한 케이스인데 공개하지 말라고 해도 공개해야 될 그런 판인데 이거를 이런 규정으로 더군다나 국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한다. 실익도 없어요. 좀 있으면 그냥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께서 촘촘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공소장은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왜 그 시작이 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한 이 조치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 왜 이번 정부의 청와대부터 시작이 되느냐라는 궁금증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죠. 예, 제가 좀 얘기할까요? 추미애 장관이 이 점입가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직을 좀 해봤던 입장에서 청와대 대변인 계시잖아요. 예, 공직을 가지는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결정이 우리 국민에게는 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공직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일들은 법치를 허물고 있는 일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중심을 무너뜨리는 일을 장관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간신이 뭔지 아세요? 간신이요, 여러분 잘 알죠? 간신. 네, 간신은 뭐죠?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면서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 역사는 간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앞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정말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좀 꼭 좀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어요. 거기다가 하나를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예. 얘기를 해놓은 게 보니까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대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6년 일입니다. 예. 공개 집회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주사가 더 좋고 정신이 몽롱해서 국장을 못하겠거든 당장 내려와라. 추미애 대표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미용을 위해서만 2천억 원 이상을 썼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요즘 지금 정부 사람들에게 과거 당신이 어떤 말을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렸지만 예. 적어도 장관 정도 되는 분이라면 과거 내가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주장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왔는지는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역사의 기록, 역사의 평가를 좀 의식해달라는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헌법학자시잖아요. 한 조간신문, 아니 여러 조간신문에서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이 선거 직전 청와대의 비위 사실이 어떻게든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라고 오늘 비판하고 있거든요. 헌법학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분 이야기도 다 옳다고 보고 방금 그 이야기도 맞는 지적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항상 이제 지금 그 여론의 흐름하고는 좀 달리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의 조치를 어느 정도 수긍해도 된다라는 약간은 그런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현역인 육군 참모총장이 실수했거든요. 군인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면 그 사람 군 출신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런 시절로 가기 위해서 이제 검찰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지만 이번 지금 조치는 이 상황이나 시대에 전혀 맞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사생활 보호, 피의자의 명예,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피의 사실 공표를 실질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요 이미 공인이고 또 예. 모든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시대적 상황이 이거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가 안 됩니까? 뭐 벌써 동아일보에서는 동아일보에서 입수한 공소장에 의하면 이렇게 이미 기사가 나와 있고 예. SNS에 이미 나와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시대나 상황에 맞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연 법적으로도 합당한 건가,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네. 이것을 뭐 굳이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런 개변도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조치를 취하려면 좀 보편적인 방식으로 특히 다른 사건도 많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인 사건, 예를 들어 민생이라든가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다면 이 조치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 사건에 관해서 어쩌면 수사 방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법 예. 방해까지 가지 않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독한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어느 정도 저는 이야기했어요. 싸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 뭐 7월달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러나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돼가지고 경찰이 다른 위상을 갖게 됐어요. 다른 역할을 갖게 됐고 그랬을 때 검찰과의 조화가 필요한데 예. 지금 집안 싸움이 정리가 안 됐단 말이죠. 집안 싸움. 저는 그래서 집안 싸움은 불가피하다. 성장통일 수도 있다. 즉 법무부와 검찰이 기존의 관계와는 재설정이 돼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이유는 이제는 경찰과 또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경찰과 또 조조를 해라. 그래서 국민들이 인권과 민생을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패스트트랙 하면서 법을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공소장을 비공개로 돌린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예. 또 어떤 핑계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정말 범죄 많이 저질러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이번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식까지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예. 쓸데없는 저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는 시대적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는 따끔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돌직구. 박상철 총장님이 정말 묵직한 돌직구를 추미애 장관에게 날렸습니다. 이상하다. 간신 얘기, 궤변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막았던 그 공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지금 이 시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막았던 검찰의 공소장 일부, 즉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 일부를
저희들이 단독 입수,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상철 총장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막으려고 해봤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보도하잖아요. 법무부 직원들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 기자들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아는 것 역사에서 분명히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추미애 감춘 공소장 속 청와대의 선거 개입 정황 단독 보도 송초로 황운하 수상한 저녁 식사 이 두 사람의 저녁 식사 자리의 모습으로 검찰의 공소장은 흘러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2017년 9월 20일 정확하게 지금 날짜도 나오고 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서 만납니다. 송초로 황운하. 송초로 울산시장이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있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기현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달라라고 이른바 청탁을 했다. 검찰 공소장 수사 통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송초로 시장이 황운하 청장에게 직접 김기현이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수사를 청탁했다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했고요. 저희들의 취재에 따르면 또 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송초로 시장이 핵심 측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운하와의 만남 제의에 대해서 송초로 시장이 그 황운하 그 친구 한번 만나볼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황운하에게 줘 보이소라고 송초로 시장이 핵심 측근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도 검찰의 공소장에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병기 그 친구가 모아놓은 김기현이 그 비위 자료를 황운하 그 친구에게 줘 보이소라고 송초로 시장이 핵심 측근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소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 막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대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 백원우 전 비서관은 김기현 수사를 재촉한다. 2018년 초 첩보 내용이 울산 지역에 파다하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그 경찰이 민기적거린다. 엄정하게 수사받게 해달라라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기현의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건네며 했다라는 워딩이 이렇게 첩보 내용이 다 울산 지역에 파다하더만 경찰에서는 이렇게 수사를 민기적거리나 엄정하게 수사받게 해달라. 박형철 데스크에게 지시를 했다.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막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네 번째 대목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받았다는 울산 경찰이 가명 조서를 꾸몄다라는 내용은 앞서 전해드렸는데 그 가명 이름이 나왔어요. 2018년 3월 송병기 씨가 진술한 내용을 김영수라는 가짜의 인물을 울산 경찰이 내세웁니다. 김영수 전 대성 레미콘 대표 운전기사가 진술을 했다라고 울산 경찰이 허위로 조서를 꾸몄다라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왔습니다. 송병기가 김영수로 둔갑하는 순간 그리고 김영수에 의해서 김철수라는 가짜 인물도 등장합니다. 김기현 캠프 근무 당시 윤모 씨를 김철수로 조서를 꾸몄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렇게 작성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지금 저희들이 단독 취재한 검찰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네 가지 장면 구체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막았던 장면이지만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보도로 사실은 만천하에 다 알려지게 된 이 네 가지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아일보를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돌직구쇼에서 김진 앵커가 얘기한 거를 계속 좀 돌려서 반복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소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와 첩보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하명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민기적거리지 말고 빨리 더 수사를 확실하게 빨리빨리 해라 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이 공소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8번의 선거 전에 18번의 보고를 경찰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9번 정도밖에 안 받았습니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배가 넘는 18번을 선거 전에 받았고
그냥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는 3번밖에 안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것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명 수사했고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에 7개 수석실이 총동원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첫 번째 장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다시 해볼까요? 장영 교수님, 지금 첫 번째 장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이 그때 만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만납니다. 거기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현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 당시 송철호 시장이 아니었거든요. 변호사였어요. 출마 예정이었고요. 울산 지역의 시장에 출마하는 변호사가 울산경찰청장을 저녁으로 만나서 본인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라는 것을 과연 이 대목, 공소장에 남아있는 이 대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그냥 송철호 개인의 얘기라고 저 얘기를 들었을 거란 생각은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송철호 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걸 아마 알았을 테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러이러한 비위 자료를 황운하에게 줘라라는 건 황운하에게 이걸 수사를 좀 황운하가 잘할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가 이미 공소장의 내용만 보자면 사실은 기가 찰 노릇인데, 물론 공소장 내용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왜 청와대에서 왜 추미애 장관이 이거를 공개를 못하고 있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인생을 바꾸거나 그 지역민들의 모두의 인생이 달려있는 이런 시장의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당시에 집중적으로 저 황운하 그 청장이 수사를 일단 시켜놓고 또 그것도 믿지 못해가지고 경찰 출신 행정관들을 또 계속 내려보내가지고 보고를 다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 수시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봤다고 했을 때 김기현 전 시장이 저걸 보면 또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 저는 같이 들고, 사실 저거는 다른 걸 떠나서 울산 시민들을 기만한 행동이거든요. 게다가 최고 권력자들이 그 시에서 혹은 한 정부에서 최고 권력자들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모의했다라는 것은 이게 현실이 안 됐더라도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감추려들고 뭔가 해명 자료를 지금 준비한 다음에 공개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개 금지 원칙을 갑자기 들어서 이러는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울산 시민이 아니라 국민들이 봐서도 지금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예. 자, 이 두 번째 장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부분인데,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청장에게 수사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한 데 이어서 지금 보시면요. 송철호 시장이 측근에게 황운하 좀 만나볼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측근이 송철호 시장에게 시장님 송병기가 모아놓은 뭐 자료 있다면서요. 그거 좀 줘 보이소 황운하에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변호사시잖아요. 당시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경찰청장 만나서 상대방 라이벌에게 수사를 촉구했잖아요. 네네. 정익진 변호사님이 지금 서울경찰청장 만나서 네. 평소에 본 좀 정 변호사에게 안 좋게 했던 분에게 좀 수사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죠. 왜냐하면 말해봤자 뭐 맥히지도 않을 테니까. 만나주지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저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송철호 시장 측이 임동호 씨 측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불출마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 어떤 대가냐? 차관 자리나 공기업 사장 자리 같은 것들을 주겠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갖다 더 붙이거든요. 뭘 붙이냐면은 송철호 시장이 친구 아니냐. 대통령의 친구 아니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매관 매직이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를 갖다가 하게 된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정선거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는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것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50보 100보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 공권력이 관여를 갖다가 한 거다. 예.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은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상현 총장님, 지금 저희들이 보도해드리는 이 내용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막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이라고 예. 저는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이제 겨우 지금 그 제도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검찰의 기획 수사가 상당히 우려가 된 게 많았고 그래서 팩트 체크에 있어서는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한테 정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경찰의 편에 주로 서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좀 있죠.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건에 있어서 저 내용대로라면 공소장대로라면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의 수사의 결과예요. 저 주장대로라면 국기가 흔들 엄청난 사건이 되죠.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13명 그중에서도 황운하 청장은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저는 경찰의 당시 수사는 왜 불가피했으면 왜 했다는 것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공소장을 딱 막아놓으니까 저는 그래서 주장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조치라는 것이 기존의 법치주의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문제도 있다라고도 하지만 바로 공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을 좀 해야 되거든요. 반론권이 지금 언론에 먼저 반론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제는 동아일보하고 싸게 됐단 말이죠. 예. 동아일보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공소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할 말을 충분히 해야 될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저는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이 역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의 50%는 이 검찰의 뭐 잘못된 기획이라보다도 어떤 기획적인 기획 없이는 이런 수사가 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서둘러서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 체크에서 상당히 저는 더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정황이 맞아떨어질까에 대한 사실은 그 재판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언론의 환경상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프레임이 굳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공소장을 딱 막고 나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황운하 청장을 비롯한 소위 고소를 당한 사람, 기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벙어리 멍가슴일 상황이 이제 많다. 예.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 보태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취재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아직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지 않은 마지막 5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를 거부했던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5번째 장면으로 아껴둔 이유는 지금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울산 선거에 사실상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까지 청와대가 사실상 지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바로 이 사건의 정점일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5번째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청와대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6일에 한 번꼴로 수시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해명과도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맞는지 아니면 청와대가 주장이 맞는지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공소장에 나타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울산경찰청 지방선거 전후 청와대의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해서 첩보 수사 상황을 21차례 수시보고를 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공식 해명을 해온 횟수는요, 경찰로부터 9차례 보고받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9차례도 기존에 많다라고 언론들은 비판을 했는데 2배가 넘습니다. 21번이나 청와대가 보고를 받아왔다면 과연 이것은 청와대가 수사를 지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청와대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보고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 여지가 좀 있는 대목 같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실, 옛 국정상황실 등등 비서실 직제 조직 7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공소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차례 보고를 받았다. 조국 당시 수석도 15번이나 수사보고를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 수석에게 최소 15차례 조국 전 수석이 당시에 청와대에 수석실에 앉아서 15차례 김기현 수사에 대한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보고 받았다라는 것이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이고 지금 가장 마지막에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응당 청와대에 계시던 분에게 드리는 게 맞습니다.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에 계실 때
당시 야당 정치인에 관한 지방경찰청의 수사 보고를 본청을 제끼고 이렇게 많이 받아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당시 청와대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그 개선상에 있지 않았지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때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실제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고 문제가 됐던 게 민간인 사찰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민간인 사찰에 관한 부분 법적인 책임을 졌지만은 구속이 되고, 선거권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정말 차마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지금 공소장에 따르면은 청와대가 당시 송철호 시장의 선거 캠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역사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역사의 전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 입장에 몰렸었죠? 열린 우리당 의원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이 내 마음 같았으면은 우리 열린 우리당 국민들이 좀 많이 뽑아서 국회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탄핵의 위기에 몰렸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 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뭐 갖고 걸렸죠? 예, 여론조사 했다는 거. 청와대에서 청와대 예산 가지고 여론조사 했다는 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전례를 알고 있는 청와대에서 거의 모든 선거 관련, 사정 관련 비서실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선거를 도왔다? 전 제 정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이제 보니까는 왜 저렇게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 짐작했느냐? 저거는 우리만 저 내용을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저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야, 저게 뭐야? 이게 나라야? 저게 청와대 맞아?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에 관한 여론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왜요? 제가 말씀드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여당, 그리고 청와대 수많은 참모들이 나와 있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불리한 것, 뻔한 일이죠. 그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선거에서 바뀐 선거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우위를 점해서, 다수를 점해서 국회의 힘을 통해서 이것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추미애 장관은 그런 면에서 총대를 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을 저는 좀 해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저는 동아일보를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기자와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귀가 구린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감도록 국민을 한쪽으로 호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눈을 밝게 뜨고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한 동아일보에 이런 일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2004년이었던가요? 강정구 교수 때 천정배 법무장관이 첫 번째로 수사 지휘를 하면서 불구속 지휘하라고 수사 지휘를 내렸어요.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종빈 총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일선 검사들과 같이 거절합니다. 거절하지만은 그러면서 사표를 내죠. 바로 사표가 수리가 돼요. 결국에는 구속 영장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지만 영장이 국민에게 공개되질 않아요. 공개되지 않았을 때 동아일보에 제 기억에는 조수진 기자라고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기사를 워낙 충격적으로 봤기 때문에 조수진 기자가 발로 뛰어서 관계인들 전부 조사를 해서 취재를 해서 그것을 거의 실제 공소장과 거의 비슷한 공소장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국민에게 공개됐고 동아일보 3개면에 실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동아일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단독 취재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선거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알림 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죠. 함께 봅니다. 돌직구쇼 총선 알림 첫 번째 알림은요. TK의 반발 부른 황해 우물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나가겠다는 건지 황교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출마 지역이래.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말씀하신 험지는 언제쯤 혹시 결정되는지 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있습니다. 곧 타이밍을 언제로 말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망설이는 황교안 대표, 결국 당은 종로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 빅매치가 대진표가 지금 드러나는 건가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지난 주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평창동 토박이라죠. 종로 출마 의사를 타진했다라는 내용 확인되고 있고요. 종로를 포함한 수도권 험지 출마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당에 도움된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내용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요, 김병준 전 위원장이 적임자라는 말이 나오는 건 사실이다. 본인도 마음을 굳힌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자 지금 TK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도 아닌데 자꾸 물갈이를 하는 아니, 우리가 물이냐? 왜 자꾸 물갈이를 하냐? 친박연대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TK가 당의 식민지냐? 다선 없어도 된다는 얘기냐? 당신이나 종로 나가라.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종로에 나가겠다는 한 사람이 더 나왔습니다. 이정은 의원입니다. 종로에서 출마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 망설일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종로 출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파들이 하나로 뭉칠 것을 제안합니다. 장성철 수장님, 그제 저희 김재인 돌직구 라이브 방송 라방 2, 3할로 첫 번째 주제가 황 대표 어디로 나가야 하냐였는데 그때 장 소장님이 제발 좀 종로에 좀 나가시라라고 라방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물쭈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나간다, 뭐 이정현 의원이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낙연 총리와의 대결을 황 대표는 피하는 겁니까? 그 황교안 대표의 험지는 앞에 가로 열고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험지. 어떤 가로 열고냐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험지를 가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당에서 황교안 대표를 어디를 넣어야 당선될 가능성이 높냐라고 계속 여론조사를 돌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분을 갖고 용기 있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저런 식의 모습은 상당히 좀 비겁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종로 평창동에서 한 20년 살았기 때문에 종로 토박이고 본인도 이제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낙연 총리랑 좀 맞붙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당에서도 많이 좀 권유를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본인은 아직 최종 결심은 하지 않았지만 당이 원한다면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우리 이정현 전 대표 저 출마를 선언했는데 예. 누군가는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군가는 나서도 되지만 이정현 전 대표만큼은 안 나섰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정치 지도자가 출마 지역을 선택을 할 때는요,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저런 모습을 보고 어느 국민과 어느 지지자들이 그래 정말 당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거는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 넘기면 안 됩니다. 한국당 누가 출마하든 종로 출마자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 소장님의 개인적인 돌직구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총선 알림 뉴스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은 앞서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웅 전 검사가 되겠군요. 세보수상으로 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고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권력을 탐하고 권세를 탐했으면 저도 죄송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에 오진 않았을 거예요. 김웅 검사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학플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학플 4인방에 선정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주한 중국 대사와 현대차의 생산 중단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종건 씨, 세 번째 이명희, 조현민, 조원태, 한진그룹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아이오와주가 정말 대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가 현대자동차마저 멈춰세웠습니다. 중국에서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내일 모레부터 전 공장이 휴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부품 부족으로 현대자동차의 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것, 기계가 멈춰서는 것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IMF 때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휴업 종료일은 11일로 잡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부품 공급이 정상화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신차도 지금 활발히 출시하면서 생산도 굉장히 밀려 있거든요. 오래간만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웃을 수 있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이 멈춘다라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실물 경제에도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한편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부임 닷새 만에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으로 또박또박 우리 정부의 후베이성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불만의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한국이 최근 조치 그에 대해서 제가 많이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WHO의 근거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육지사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의 조치를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교역과 여행 제한은 불필요하다라는 WHO의 권고를 내세워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입국금지 지역을 확대하자라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라라고 이른바 훈수를 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바 있는 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다른 나라의 우한폐렴 환자가 많아졌을 것이라며 끝없는 중국 감싸기를 이어가고 있어서 WHO 안팎에서도 논란이라고 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을 저희 중에서 가장 잘 아는 박상술 총장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에 공산당이랑 좀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중 대사 이번 발언이 일단은 논란이에요. 평가한다라는 표현도 그렇거니와 뭐 역지사지하자라는 말도 그렇고. 싱하이밍 대사가 아직 심상 우리한테 받지는 못했죠. 아직 예. 못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몽골 대사를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과거에 또 이제 한국에서 잠깐 또 근무를 했거든요. 상당히 괄괄한 편이고 약간 오만할 수도 있고 그게 상당히 몸에 배어 있고 또 북한을 또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말이 이제 능합니다. 그렇군요. 저런 발언은 이런 이해는 가지만 외교상으로나 국내 정치 정서상 상당히 잘못된 좀 약간 섣부른 어떤 이 해견이었다고 보고요. 우리가 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중동에서 중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어려우면 대통령 말씀대로 사실 우리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런 대사의 말하고는 좀 뉘앙스가 틀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싱하이밍 대사를 저는 느낌에 자주 만날 것 같아요. 한국의 정서를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하플 소식 만나보시죠. 원종건 씨입니다. 민주당 인재영이 미워해서 미투 판문으로 자진 사퇴했던 원종건 씨가 사퇴 일주일 만인 어제 SNS를 통해서 미투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인 A씨와의 관계에서 위법적인 일은 없었다며 합의 없는 성관계가 없었던 것은 물론 동영상 역시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A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와 이별 이유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가 너희 엄마처럼 귀 먹었냐라는 비난과 욕설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별 후 A씨에게 받은 사과와 재회를 원하는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 역시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A씨는 원씨 어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원씨가 어머니가 계실 때 본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만류하자 엄마 귀 안 들린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에 대한 원씨의 해명도 거짓이라며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원종건 씨 역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이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영 교수님 이거 참 보기에 민망하고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 원종건 씨와 전 여자친구 둘 사이에 성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사실 진위는 저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둘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계속 입을 열고 있는 것은 차후에는 원종건 씨이기 때문에 원종건 씨의 얘기 중에 제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을 몇 개를 지적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건드리는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겐 조금 이렇게 동정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현실이거든요. 여자친구가 네 엄마처럼 귀 먹으리냐는 식의 표현했다라는 거에 우리는 상당히 정말 저런 말을 했다라면 저 여자친구도 굉장히 인성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원종건 씨가 그래서 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어머니를 비하했다는 그 표현, 너도 어머니처럼 여기에 본인은 거기만 들었던 것 같아요. 뒤에
안 들리냐? 너도 네 어머니처럼 안 들려? 안 들려라는 말을 여자친구는 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안 들린다는 말을 왜 했겠어요? 원종건 씨에게. 무언가를 자꾸 얘기를 했는데 원종건 씨가 거부를 하거나 얘기를 안 들으니 너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말 안 들려? 이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어머니가 나왔다면 이거는 인성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진위업을 떠나 차치하더라도 원종건 씨 앞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는 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들려요. 그 메시지는 어머니 비하를 차치하고 생각할 때 안 들려 이 부분이었고 무엇보다도 위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전 이 해명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법적인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은 다른 일은 다 했다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을 본인이 굳이 꺼낸다라는 것. 그 여자친구 다리 멍든 사진도 평소에 멍이 잘 든다고 사진을 보내온 거라고 본인이 해명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하신 말씀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긴 멍이 잘 들어서 이것 봐 하고 보낸 사진이에요. 누가 봐도 굉장히 심한 멍이 여기저기 있는 사진이었었는데 여자친구가 나 멍 잘 든다? 이러면서 보냈다는 사진이라는 거예요. 전 두 사람이 성폭행 관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종건 씨가 이거는 해명이라고 나눈 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허점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헤어진 사이니까 잘 좀 마무리되는 건 좋겠습니다만 심지어 여자친구가 한 얘기도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오히려 원종건 씨가 자신을 이렇게 만지려고 그래서 어머니도 있는데 이러면 안 돼라고 했더니 원종건 씨가 야 우리 엄마 귀 안 들려. 지금 사실 이 말도 둘 다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둘 다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위업을 떠나서 저는 이 해명에는 너무 빈틈이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세 번째 하플, 네 번째 하플 소식도 연달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매의 난으로 불리는 한진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과 동생 조현민 전무가 조원태 회장 편에 서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조 회장이 어머니 집에서 유리병을 깨고 언성을 높이는 등 소동을 벌이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분 싸움에서 결국 조원태 회장이 승리를 거머쥔 듯한데요. 이명희, 조현민 두 사람은 입장문을 통해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현 한진그룹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외부 세력과 연대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안타깝다며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외부 세력과 손잡은 상황에서 그룹을 외부 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명분이 조원태 회장 지지 결심에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 어머니와 동생을 업고 한숨을 돌리게 된 조원태 회장. 33%가량의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3월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는 조원태, 조현아 양자 간의 표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현지 시간으로 3일 아이오와주에서 첫 대선 후보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대선 경쟁의 서막이자 표심을 가늠케 할 풍향기로 인식되어 온 아이오와 당원 대회, 아이오와 커커스라고 하죠. 그런데 투표 결과를 이튿날 오후까지도 발표하지 못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 개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민주당은 그동안 아이오와 경선에서 득표율과 후보별로 배분된 대의원 수만 발표했는데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번 경선부터 단계별로 투표 결과를 밝히기로 결정했지만 투표 결과 지연이라는 추이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은 결과 집계에 필요한 앱은 다운되지 않았고 해킹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개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불복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샌더스의 1위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측이 일부러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혼란을 즉각 완전한 재앙이라며 조롱했고 언론들도 무책임한 실수, 총체적 붕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현재 중간 집계로는 부티지지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대혼란을 겪은 이번 경선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중요한 뉴스를 저희가 준비한 거 다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도 더욱더 풍성하고 정확한 그리고 중요한 취재한 내용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라방이죠. 2사말루가 잠시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지금부터 유튜브에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거부와 관련된 오늘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 라방 2사말루에서 상세하게 또 한번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2사말루 채널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